그날 나는 내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를 돈으로 샀다. 이 문장은 너무나도 건조하고 사실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사실이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시간을, 그녀의 미소를, 그리고 그녀의 몸을 사기 위해 강남의 최고급 호텔,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비싸다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마치 검은 벨벳 위에 쏟아진 다이아몬드처럼 비현실적으로 반짝였지만 내 눈에는 그저 무의미한 빛의 집합일 뿐이었다. 손에 든 무거운 크리스털 잔 안에서 25년산 싱글 몰트 위스키가 황금빛으로 나른하게 일렁였다. 둥근 얼음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가 유난히 신경을 긁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망치로 두들기는 듯한 고통스러운 흥분.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텅 비어버린 내 삶과 성공한 젊은 건축가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어 먼지처럼 바스러져 가던 남성성을 되찾기 위한 나 자신에게 허락한 가장 위험하고도 달콤한 반란이었다. 아내 윤서현. 그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여자였다. 아니, 완벽함을 연기하는 데 도 같은 여자였다. 국내 최고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뒤 모두가 선망하는 국내 최대 로펌의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 자리를 꿰찬 여자. 자기 관리에도 병적으로 집착해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20대 모델 같은 몸매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얼음 같은 미모를 유지했다. 그녀의 삶은 분 단위로 짜인 스케줄이었고 감정은 철저히 통제된 변수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날카롭게 벼려진 유리 조각이 되어 매일 밤 보이지 않게 나를 찔렀다. 우리의 침실은 몇 년 전부터 고요하고 거대한 빙하였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차갑고 매끄러운 공간.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요가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와인 소믈리에 클래스와 고전 인문학 포럼, 그리고 그녀와 비슷한 부류의 감정을 사치로 여기는 인간들이 모이는 고상한 사교계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녀의 완벽한 인생이라는 잘 짜인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값비싸지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가구 같은 존재였다. 사랑해라는 말은 사치가 된 지 오래였고 우리의 대화는 자산 운용 현황과 아이의 국제학교 성적에 대한 브리핑으로 대체되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남편, 욕망이 완벽하게 거세된 잘생긴 장식품이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었다. 갈증은 점차 메마른 사막에 갈라진 땅처럼 절박함이 되어갔다. 인터넷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심연을 헤매다 VVIP만을 위한 극비 멤버십 사이트 에덴의 정원을 발견한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다. 당신의 지위에 걸맞은 가장 고결하고 은밀한 만남, 철저한 신원 확인과 상상을 초월하는 가입비, 그리고 하룻밤의 만남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비용. 그 높은 장벽은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기묘한 안정감과 비틀린 우월감을 주었다. 이곳이라면 내 추악하고 굶주린 욕망이 싸구려 취급을 받지는 않으리라. 며칠을 고뇌한 끝에 나는 가장 높은 블랙 로즈 등급의 파트너를 예약했다. 프로필 사진은 얼굴선이 흐릿하게 블러 처리되어 있었지만 단아하고 지적인 매력, 당신의 메마른 영혼을 위로해 줄 깊이 있는 대화와 교감이라는 한 줄의 문구가 뱀처럼 내 이성을 마비시키고 심장을 졸라맸다. 약속된 시간 9시 정각. 스위트룸 현관문을 두드리는 나지막한 노크 소리에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위장을 지지는 짜릿한 감각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문을 열자 복도의 은은한 조명 아래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몸의 곡선을 따라 뱀처럼 부드럽게 감기는 짙은 와인색 실크 원피스 였지만 뇌쇄적인 플로럴 계열의 향수가 후각을 마비시켰다. 그리고 그 얼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시간의 흐름이 끈적한 꿀처럼 늘어붙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는 물리적인 감각.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파트너 지우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멈췄던 세상이 다시 지옥처럼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내 아내의 둘도 없는 친구. 서연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바로 그 여자. 남편은 존경받는 종합병원 원장이고 매주 성당에 나가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모두에게 천사라고 불리는 여자, 한지우. 그녀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아내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지우처럼 현명하고 따뜻한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라는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지우 씨?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지우의 얼굴은 순백의 도자기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크고 선한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녀 손에 들려있던 악어 가죽 클러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둔탁한 소음과 함께 우리가 지난 10년간 위태롭게 쌓아 올린 위선과 가면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민준 씨.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문은 내 손에 의해 닫힌 후였다. 철컥 하고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는 사형 집행실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추악하고 은밀한 욕망의 현장에서 마주친 공범이자 서로의 가정을 단번에 파멸시킬 수 있는 핵폭탄의 스위치를 나눠준 증인이 되어버렸다. 공기 중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과 함께 금기를 넘어선 두 남녀의 위험하고도 농밀한 채취가 뒤섞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지독하게 달콤한 파멸의 서곡이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시작이었다. 혼란은 이내 분노로 그리고 그 분노는 곧 기묘하고도 비틀린 흥분으로 변했다.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성녀?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항상 우아하고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던 그녀가 지금 내 돈을 받고 하룻밤을 팔기 위해 이곳에 서 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짜릿한 배덕이 있을까? 아내가 우상처럼 여기는 존재의 가장 깊고 추악한 비밀을 나 혼자 독점하게 된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의 절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요, 지우 씨. 아니, 오늘은 지우라고 불러야 하나?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다리를 꼬았다. 최대한 여유로운 척. 이 상황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쥔 포식자인 척 연기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클러치를 주워 들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 위로 당혹감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그건 제가 물어야 할 말 아닌가요? 서연이 남편인 당신이 왜 이런 곳에? 내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원초적이야. 아내가 채워주지 않는 걸 얻으러 왔어. 온기, 위로, 그리고 여자로서의 여자. 당신 이유는 뭐지? 모두가 존경하는 의사 남편을 두고 이런 짓까지 해야 할 만큼 돈이 급한가?
아니면 그 성스러운 가면 뒤에 숨겨진 본성이 원래 이런 건가? 내 말은 날카롭게 벼려진 비수처럼 날아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지우의 눈에 투명한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아랫입술을 잘근 깨물며 나를 똑바로 노려봤다. 그 눈빛에는 수치심과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과 약간의 반항심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싸구려 이유 아니에요. 그럼 뭔데? 고상한 취미 생활?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자원봉사? 계속되는 내 비아냥에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남편, 3년 전에 병원 문 닫았어요. 믿었던 동업자에게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지금은 사설 도박에 빠져 빚만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고요. 서연이 앞에선 당신들 앞에선 단 한순간도 불행한 티를 낼 수 없었어요. 항상 저를 부러워하고 의지하는 내 가여운 친구를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그녀의 절규는 최고급 방음 시설을 갖춘 스위트룸의 정막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하고 처절한 진실. 아내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지우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희미한 동정심이 피어올랐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원초적인 감정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정복욕이었다. 아내가 신처럼 여기는 여자의 가장 깊은 치부를 알게 된 자의 비틀린 우월감. 그래서 이제 어쩔 거지? 이대로 나가서 서연이한테 다 잃을 건가? 내가 다시 주도권을 잡으며 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흔들리던 눈빛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이 일은 서연이에겐 죽어도 비밀로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원하는 건 뭐든 할게요. 애원하는 그녀의 모습은 연약했고 그래서 더없이 자극적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거리가 좁혀질수록 그녀에게서 풍기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떨리는 숨결이 내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비밀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지우 씨. 나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려 내 눈을 마주치게 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나는 나와 똑같이 길 잃고 외로운 영혼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눈에서 같은 것을 읽었다. 절망, 외로움, 그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위험한 욕망. 오늘 밤 당신은 그냥 지우야. 내 아내의 친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야. 그리고 나는 당신의 고객이고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돼. 그럼 비밀은 완벽하게 지켜질 거야.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자 달콤한 협박이었다. 지우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용암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종의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강을 함께 건넜다. 나는 그녀의 와인색 실크 원피스 어깨끈 위로 손을 올렸다. 가느다란 끈 아래로 느껴지는 그녀의 피부가 불에 댄 듯 뜨거웠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지퍼를 내리자 부드러운 옷감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검은색 레이스 란제리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하얀 속살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던 연약한 맨얼굴처럼 느껴졌다. 침실의 조명은 달빛처럼 은은했고 우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서로를 탐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현실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기 위한 절박하고도 이기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 속에는 쾌락과 함께 깊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내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처절하고도 관능적인 생명력. 나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서 텅 비었던 내 존재의 실체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기묘하고도 중독적인 형태로 이어졌다. 우리는 아내 앞에서 그 누구보다 완벽한 친구의 남편과 남편의 친구를 연기했다. 주말 부부 동반 모임에서 서연이 우리 둘을 보며 역시 두 사람은 교양 수준이 맞아서 그런지 말이 잘 통해서 좋아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테이블 밑으로 서로의 손을 스치며 아슬아슬한 비밀의 쾌감을 공유했다. 나의 지갑은 지우의 빚을 갚는 데 쓰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은밀한 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오직 나만의 비밀스러운 여자가 되었다. 우리는 평일 오후 인적이 드문 강변에 위치한 나만의 작업실 겸 오피스텔에서 만났다. 그곳은 우리의 유일한 해방구이자 금지된 낙원이었다. 지우는 그곳에서만큼은 완벽한 아내, 자애로운 어머니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녀는 때로는 상처 입은 아이처럼 내 품에 안겨 흐느꼈고 때로는 나른한 암표범처럼 나를 유혹했다. 민준 씨, 당신은 나한테 대체 뭐예요? 어느 날 격렬한 관계가 끝난 후 땀으로 젖은 채 내 품에 안겨 그녀가 물었다. 글쎄, 당신의 키다리 아저씨? 내 농담 섞인 대답에 그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당신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에 갇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그녀의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관통했다. 그렇다. 우리는 동지였다. 완벽한 가정이라는 허상 속에 갇혀 서서히 질식해가던 두 개의 영혼. 우리의 육체적 관계는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고 상처를 핥아주는 퇴폐적인 의식과도 같았다. 하지만 위험한 관계는 언젠가 파국을 맞는 법이다. 예리하고 집요한 아내 서연의 의심이 시작되었다. 내게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에 갑자기 늘어난 야근과 주말 출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잠결에 지유의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해버린 어느 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요즘 당신 뭔가 달라진 거 알아? 아침 식탁에서 그녀가 신문을 보는 내게 툭 던진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가?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그래. 그런 피곤함이 아니야. 꼭 텅 비어 있던 눈에 생기가 도는 느낌?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처럼. 서연의 눈빛은 CT 스캐너처럼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 시리얼을 입에 넣었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그녀의 의심은 집요했다. 어느 주말 서연은 불쑥 지우와 함께 쇼핑을 가자고 제안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세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는 것. 나는 급한 약속이 있다며 핑계를 대고 빠지려 했지만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완강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만난 세 사람. 나는 서연과 지우 사이에서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서연은 보란 듯이 내게 더 다정하게 굴었다. 내 팔짱을 단단히 끼고 지우에게 들으라는 듯이 속삭였다. 지우야, 부럽지? 우리 남편 요즘 갱년기인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사랑꾼 다 됐어. 지우의 얼굴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상처와 질투를 읽었다.
우리의 관계는 나만의 착각이 아니었던 걸까? 그녀 역시 나에게서 단순한 스폰서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 그때 사건이 터졌다. 서연이 잠시 결제를 하러 간 사이 지우가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가 다 아는 눈치예요. 우리 너무 멀리 왔어요. 이러다 다 같이 죽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나는 다급하게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안심시켜주고 싶었다. 그 순간 카드를 들고 돌아온 서연이 그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그녀의 눈은 내가 잡으려던 지우의 손과 내 얼굴을 번갈아 훑었다. 시간은 다시 멈췄다. 호텔 스위트룸에서의 첫 만남보다 더 끔찍하고 질식할 듯한 정적. 지우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뺐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했지. 내 촉이 틀린 적이 없거든.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내 남편이 기가 막혀서. 서연은 울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모습이 더 무서웠다. 그녀는 경멸과 환멸이 뒤섞인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날 이후 나의 집은 완벽한 지옥이 되었다. 서연은 나와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역겨워했다. 그녀는 나를 유령 취급했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끝이 났다. 나는 미친 듯이 지우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미안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서연이에게는 제가 먼저 돈 때문에 당신을 유혹했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피해자라고. 제발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제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모든 죄를 홀로 뒤집어 쓰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아내를 잃었고 나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던 여자도 잃었다. 수백 평짜리 텅 빈 집, 차가운 침대.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에 그저 외롭기만 하던 상태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내 가슴에는 지독한 그리움과 후회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지옥처럼 흘렀다. 서연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내왔다. 나는 군말 없이 도장을 찍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그녀가 요구하는 대로 모두 넘겨주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이혼 후 나는 운영하던 건축 사무소까지 폐업하고 모든 것을 정리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남쪽의 작은 바닷가 도시로 도망치듯 내려왔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예요, 지우. 수화기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단했다. 어떻게 내 번호는 어떻게?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이혼하고 혼자 지낸다고. 나도 이혼했어요. 그 남자 빚 당신이 마지막에 보내준 돈으로 다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 작은 식당 하나 열어서 아이랑 둘이 살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희미한 파도 소리와 서로의 숨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한번 만나러 가도 될까요? 내가 목이 메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나지막이 대답했다. 네, 기다릴게요. 나는 다음 날 첫 차를 타고 그녀가 사는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지우 식당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식당에서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손님을 맞는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명품으로 자신을 감쌌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평온해 보였다. 우리는 식당 영업이 끝난 후 아무도 없는 밤바다를 함께 걸었다. 후회해요? 어둠 속에서 그녀가 물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후회해. 어리석었고 비겁했어. 하지만 당신을 만난 건 후회하지 않아. 그것은 나의 진심이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받으려는 도피처가 아니었다. 모든 가면을 벗고 가장 비참한 밑바닥까지 드러낸 후에야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마주 볼 수 있게 된 두 사람이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의 시작은 배신과 거짓 그리고 추악한 욕망으로 얼룩져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식당 위 작은 다락방에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호텔 스위트룸에서의 격정적이고 이기적인 하룻밤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애틋한 온기였다. 상처와 후회로 가득했던 우리의 과거를 조용히 보듬어주는 듯한 조심스러운 입맞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길고 긴 밤을 함께 보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두 사람이 아닌 서로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다. 나는 그 바닷가 마을에 머물기로 했다. 거창한 건축 사무소 대신 동네 사람들의 낡은 집을 수리해주고 작은 가구를 만드는 소박한 일을 시작했다. 지우는 매일 정성껏 끓인 백반을 팔았고 그녀의 아들은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다. 우리는 연인도 부부도 아닌 애매한 관계로 계절을 함께 보냈다. 누구도 먼저 시작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우리의 과거가 남긴 상처와 죄책감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지우의 전 남편이 식당으로 찾아왔다. 꾀죄죄한 행색에 그는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다. 지우의 아들은 겁에 질려 울었고, 지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막아섰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당신 누군데 참견이야. 그가 내게 소리쳤을 때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어냈다. 이 여자와 아이에게 다신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내가 당신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도망치듯 사라졌다. 식당으로 돌아오자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이제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 당신과 아이를 지켜줄게. 그래도 될까?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내 마음을 고백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나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했다. 서연에 대한 죄책감, 서로에게 남겼던 상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에 대해. 우리가 행복해져도 될까요? 그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행복해져야지. 그래야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을 거야. 적어도 서로에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걸 증명해야지. 우리의 관계는 그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더 이상 죄의식에 숨지 않았다. 우리는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했고 장을 봤고 아이의 숙제를 함께 봐주었다. 평범한 일상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치였다.
그 소소한 행복이 쌓여갈수록 과거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갔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내게 배달되었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담담한 어조로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로펌을 나와 작은 공익재단에서 일하고 있으며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당신과 지우의 소식은 들었어요. 처음에는 배신감에 죽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당신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 셋 다 완벽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겠죠. 부디 그곳에서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보듬어주며 진짜 행복을 찾길 바라요. 나를 위해서라도. 편지를 읽고 나는 오랫동안 소리내어 울었다. 지우도 내 옆에서 함께 울었다. 서연의 용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족쇄를 풀어준 것과 같았다. 파멸의 끝에서 우리는 기묘한 형태의 구원을 발견했고, 이제는 그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 낡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지유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의 시작은 배신과 욕망으로 얼룩진 죄악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진 지금 우리는 서로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까지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가올 평범하고도 찬란한 날들을 조용히 그려보았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